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폴리토크 시간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180일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 그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히 주목되는 게 부산입니다. 이 보수의 전통적 텃밭에서 나타난 새로운 조짐들,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죠. 박재욱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오문범 부산 YMC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던진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부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주공화국이 어떤 기틀이 흔들렸는데 그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새로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거적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을 떨치는 의미. 저는 일단 6개월 동안의 대혼란, 네. 대한민국의 혼란의 1차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 시간이 이번 대통령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제가 또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일단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렇게 거의 80% 육박하는 79.4%라고 하는 이런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죠. 사전 그렇죠. 투표율도 사실 34% 조금 넘었으니까 지난번보다 한 2% 정도 낮았으니까 실제 본투표가 이 정도의 열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고, 특히 부산만 하더라도 사전 투표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한 4% 정도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좀 보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선거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전국 평균보다 한 1% 떨어지는 78.4%, 거기다가 민주당은 또 40.14%라고 하는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후보가 4자를 찍는 그런 또 변화의 조짐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의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전국적인 투표 성향과 다르게 부산 지역은 여전히 보수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40%, 김문수 후보가 이제 51% 정도 이렇게 득표를 했는데, 여기서 볼 때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넘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얻은 표가 38% 정도입니다. 네네. 2%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작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15% 정도, 노무현 대통령이 29% 정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한 38%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 계속해서 민주당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정당,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지배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꾸준하게 야당이라는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지역 정치의 어떤 동태성, 다이나믹성이랄까요. 네네. 그런 어떤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예. 부산의 변화 조짐. 저는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부산의 투표율이 그래도 전국 평균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막판까지 사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와서 부산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되게 많이 제시를 했었죠. 지난 국민의힘 정부 때도 그때 산업은행 이전 문제라든지 2035 월드 엑스포 문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떤 미래가 보일 만한 네, 공약들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죠. 그게 민주당의 반대다 어쨌다 그런 얘기를 다 차치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없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마 비슷한 공약을 했다면 저는 또 소구력이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해양 수도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공약을 했던 그런 네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부산 시민들한테는 아유 또 속는 셈 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단편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아주 패키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공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민주당이 40%
20%대를 찍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도 2%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결과를 좀 폄하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2%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3자, 4자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보수의 결집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40% 이상 쉽게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 전문가들도 참 많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지속돼 온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도 10% 이상의 보수세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도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해양 수도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해수부의 이전,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사죠. HMM. 네. 이전 문제, 뭐, 그다음에 회사 법원의 어떤 설립, 또 선거 막바지에 나왔죠. 우리 동남 투자은행.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정책을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사실 해양 수도라는 것은 뭐 오랫동안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네. 염원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소구력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고 할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약이 실현돼 가는 정도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같은 것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절묘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만약 40%의 중반대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물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급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포인트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40.14%를 두고 네.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1년 뒤에 딱 있으니까 그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 이행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 동안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을 실천하는 실천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아지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40이 30%대로 떨어지는 네네. 거는 뭐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예. 네. 부산의 그 40.14%라는 그 투표율,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율 보니까 민주당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의 지지율, 투표율 또한 지역마다 조금 달라서 이것 또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아주 적은 숫자지만 살짝 앞서는 포인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서부산 쪽과 동부산 쪽의 그 투표심, 표심이 좀 달랐다는 결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니까 그게 큰 차이가 안 나타났고 강서구를 제외하거든요. 이번 대선 때 보면 아무래도 동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에 보면 이게 뭐 원도심 쪽에 네. 보수당 지지세가 좀 세고 그리고 뭐 동부 서부도 사실은 지금 원래 우리가 전통적인 선거에서 보면 서부권에 사상 사하 이쪽에 보면 조금 이제 민주당 계열의 투표하는 성향이 좀 높은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강서구만 45%인가요? 그 정도에서 양당 후보가 비슷한 어떤 지지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는 뭐 신형 아파트 단지가 좀 많아 들어서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인구층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이지, 다른 여타 부산의 전반적인 정서 부분에서 동서 양쪽에 크게 차이점은 내가 발견하지 좀 어려웠다. 근데 문제가 이와 같은 보수세의 투표 성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내년 선거 같은 경우에서도 지방선거에 있어서 보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 보수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회되어 가는 이제 아마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오는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변화의 조짐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 TK와 비교해 보면 PK의 변동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그 틀이 깨졌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교수님 분석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틀이 깨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수세는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원도심이나 또 이런 쪽은 그렇고 다만 해운대 쪽에서도 상당히 좀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온 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걸 어느 하나로 보고 기준을 잡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에서는 이제 부결이 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가결 당시에 부산 출신의 의원 중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나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의견을 아예 피력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있고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한번 여쭐게요. 온범 사무총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전국 때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좀 나뉘었죠.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경태 의원도 있고요. 네. 그분들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했던 분들이잖아요. 물론 조경태 의원은 아닙니다만 뭐 정성국 의원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은 일종의 친한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룹들이 좀 있었던 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니 그래도 이게 탄핵이라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정파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윤의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나? 이게 역사적인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걸 개파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고 정치인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부산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 사실 애당초에 이거 보면 우리가 명분 없는 계엄 아니었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 있고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내린 상태에서도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다시피 처음에 그 국힘의 의원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뭐 전재수 의원은 뭐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또 대부분 보면 일부는 또 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어중간한 상태. 이 중요한 정말 우리가 그 국가의 헌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인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정치하는 사람이 기본 도리고 본질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행태,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에서 이제 여대 야소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사실은 이 민주당이 세에 눌려 있었지만 대통령까지 이제 입법, 행정 다 권력이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부산의 이 국회의원들이 과연 부산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네네. 지금 국힘의 힘의 내부에 보면 구심점이 없어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리더십이 완전히 거의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런 이런 상태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 사태를 관망하고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이런 행태들은 다음에 분명히 우리 그 시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해주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본인 입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중간하게 끌고 온 사람들 차라리 찬성한다, 반대한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차라리
반대한다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분들이 더 용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그 부산 관련 공약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뭐 지배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동남투자은행 이런 공약들이 얼마만큼 잘 지켜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가덕도 신고강도 지금 차입이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지 박 교수님 먼저 시작할까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지역을 북극 항로 이 거점화 도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도 이제 평소에도 학회 같은 데 가서 부산에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북극 항로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공약으로서 이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북극 항로 자체가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방관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부산이 가지는 이점들이 이제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수부 이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공약을 나왔다가 그 공약 실현이 안 된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해운선사 이전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 HMN 자체가 하나 오게 되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또 해운선사들의 어떤 부산 이전도 촉발할 수 있다. 회사 법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부산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지금 고민이 부산시의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미 그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부산 이 북극 항로 거점화 도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배후지 개발, 인프라 개발, 규제 완화,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북극 항로 특별법은 좀 허접합니다. 아직 급조하다 보니까. 서로 융합시켜서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융합시켜가지고 중앙정부와 또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양자 간에 다 장점들이 있고 보완성이 있으니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폴리토크 진행하면서 각 당 의원들 모시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결코 서로의 그 이견에 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북극 항로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범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산에 필요한 법안인 건 분명한데, 이 출발 이전은 2030 월드 엑스포를 실패하고 나서 말하자면 대체 법안처럼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부산을 위로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들에게 뭐 서명을 100만 명을 했든 뭐 200만 명을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는 내용이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라고 만약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법안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그래도 이제 이게 기후위기 따른 북극의 항로가 열리면 하는 법안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보면 훨씬 구체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에 시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이 이질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융합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 어쨌든 지난 5일날 일단 부산시가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내용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진행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박형진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빠르게 대응 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바꾸는데 산업은행 물론 오면 좋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만들어지면 좋죠. 또 아니면 이전에 얘기했던 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부산에다가. 그리고 그 제시된 내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할 거는 부산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동남권 그 투자은행 가칭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의가 됐어요. 2일날 민주당 46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자체도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네네. 그러려면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히고 적극 대응을 해야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 부산시가 미온적 태도를 하진 않겠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을 때
아니 만들어준다는데도 부산시가 반응이 별로네. 우리가 좀 추진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만약 이런 핑계를 삼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부산시가 기존에 제는 해양수도 다행인 건 박형주 시장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인 SNS에다가 적극 축하하고 수용하겠다. 부산시도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이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부산시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네. 이 그 부산 지역 발전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어떤 당의 정책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불견 특별연합이라든지 메가시티 그런 건수도 보게 되면 그 앞에 잘 민주당 그 시장 때부터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국민의힘을 바뀌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고 새롭게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북극 항로가 바다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육지에서 땅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부산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네네. 교통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쪽 당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여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라는 그 특별 허브 도시 언급 안 하거든요. 네. 언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것이 서로 융합되고 발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여야 불문하고 이 지역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조금 속좁음이랄까. 그런 거는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법안의 명칭에 너무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수용할 내용도 있고 그럼요.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될 때도 여야가 합의해서 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반대했던 법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한 네, 내용들이 네. 있다 보니 지금 차제의 해양 수도를 만드는 이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법안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법안에는 허브도시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극 수용을 해서 그게 북극 항로에 넣든 어디에 넣든 상관없이 그런 내용들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 특히나 부산 공약이 어떻게 좀 잘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타포커스인 플러스 폴리토크 오늘 대선 민심 부산은 흔들다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폴리토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산 관련 공약과 뭐 이슈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문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게 바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과연 부산의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7회의 그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정말 그 표현이 싹쓸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석을 다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한 번씩 다 가져간 그 선거에서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제 지방선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번 대선 민심으로 어떤 걸 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 날짜가 6월 3일입니다. 그것도. 네네. 그러니까 대선하고 딱 1년 이렇게 간격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제 과거에 보면 한 1년 전부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를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물밑 작업들을 할 텐데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 2017년에 우리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고 그때 네네. 부산 지역에서 얻은 표가 38%,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제 31% 정도 그때는 앞서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듬해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그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16개 중에서 13개인가요? 지자체장을 삭스리하고 네네. 그 밑에 이제 뭐 지방 그 시의원, 구의원까지도 그랬었죠. 정말 하가 엄청 났죠. 시민들의.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 요번에 부산에서 이쪽에 보수 계열의 김우수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그때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 1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그와 같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있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거꾸로. 여기 이제 거꾸로 되겠죠. 네네.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그래도 10% 이상 이렇게 이겼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민주당이 이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대선과 지선 간의 연결 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가 뭐냐면 1년 동안의 공약이 실현이 얼마나 되는가. 민주당에서 이제 해양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지방선거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지도가 높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있고, 거꾸로 반대로 이제 공약 실현이 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보수세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가 연동이 돼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행정부, 입법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만약에 오늘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법부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방 권력까지를 민주당에 준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명분이 보수권에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까지 다 넘겨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네네. 부분들은. 그다음 부산만 놓고 보면 부산은 명확합니다. 지금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부산의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네네. 그러면 사실상 지켜지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부산 유권자분들, 시민들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 부산의 시 정부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네네. 어떻게 법안이 추진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뭐 51%와 40%지만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한 8% 가까운 표가 있어요. 네. 7.5%.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6대4 구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부산은 보수가 6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만약에 시장을 가져오고 싶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저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쉬운 선거는 아닐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이 우리 스윙보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표심을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민주당 쪽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국힘이나 뭐 보수 쪽에다가 표를 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정당한 경쟁을 유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정당은 표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책에 대한 지속성,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표심의 어떤 그 탄력성, 스윙보트로서의 부산의 어떤 그 위상. 사실 이번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높아졌다는 것은 네. 조금 이게 이제 우리 표가 요즘 40%까지 왔으니까 민주당 표가 이거 다음 선거에서는 뭐 엎어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줄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 시민들 좀 현명하게 우리는 오로지 어떤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는 그런 굳어버린 자세 말고 네네. 우리는 여기도 줄 수 있고 저기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재수치호랄까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른 관점인데 네. 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민주당이 거의 다 이번에도 뭐 80% 이상의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무서워하냐면 호남 민심은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도 때 국민의당에다가 거의 석을 다 몰아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물론 부산도 2018년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의 23석을 다 몰아주고 민주당 계열이 3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최근에도 보선 때 보면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호남 이런 이제 정치권 이런 얘기들. 호남 지역은 호남이 당을 선택하고 영남은 당이 지역을 선택한다. 무슨 얘기냐면 영남의 표심이 같이 몰려 있어도 표심의 향방이 그 표가 주는 몰표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PK 특히 부산 같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화 지점을 보여준 거다. 전체 지역이 어쨌든 40%를 넘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부산 시민들이 과감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하나 안 좋은 리스크는 뭐냐면 2018년도에 몰아줬더니 사실 민주당 정부가 잘 못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성추문으로 중도 사퇴하고 시장이 사퇴하고. 사퇴하는 그런 일들이 몰아줘봐야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보군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뻔한 후보 말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봐집니다. 예, 정치권의 세대 교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대 교체 얘기가 늘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되는 인물이 이제 이준석 후보인데, 예, 이준석 후보가 결국 8% 약간 넘게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영이 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청년 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보면 국회의원들 대상을 얘기를 들으게 되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2028년까지 이대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벌어질 겁니다. 당내 리더십이 지금 거의 실종된 상태고 이 안에서 누가 새로운 당권을 지느냐. 지금도 뭐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과정에서의 또 뭐 어느 정도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위상의 어떤 변화도 네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 간에, 근데 보수 진 계열의 정당인들 간에 이합 실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물은 또 세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의원들이 이제 뭐 시장선거도 지금 앞두고 있고 하니까 거기서 또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태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정말 각 당에서 이전에 없는 새로운 인물을 조금 많이 좀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특히 젊은 우리 그 정치인들 너무 보면 제가 지금도 시의원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다들 뭐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지금 활력을 조금 부산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좀 활력을 붙돋기 위해서라도 뭐 30대나 40대 젊은 정치인들 심지어는 20대도 좋습니다. 조금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육성하고 또 공천도 주고 또 우리 같이 부산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침체되는 과정에서는 좀 젊은 분들이 저 정치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을 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네네.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아마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막 갓 40된 네네. 이 젊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가. 물론 그 이전에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담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대 꼰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분히 중간에서 좋은 역할과 미래를 위한 정치적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 아쉬움도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부분이 있었고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젊은 시의회나 이런 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젊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이 젊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이전에도 그렇고 많은 네. 분들이 분명히 젊은데 생각이 젊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그런 건지 뭐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좀 정치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때는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잘 배워올러 훈련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야의 다양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시의회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제한된 풀을 가지고 지도자가 나오다 보면 물리적으로 젊든 뭐 나이가 많든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그게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지도자보다는 좀 더 생각과 확장성이 넓고 네네. 거기에 당연히 물리적인 또 젊음이 있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늘 보면 각 당, 특히나 뭐 거대 양당이 딱 지도권을 쥐고 지금 전체적인 판을 이루는 이 상황에서 경선 과정에서 늘 청년에게 뭐 가점을 주고 청년에게 뭔가를 목소리를 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결국 후보를 보면 다 그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실버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실버 정책. 실버 정책. 네, 실버 정책이 이제 학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 위주로 이제 정치가 움직여 나가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나 제도가 이제 고령층 위주의 어떤 그 위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 보면 반대 급부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요구가 이제 사장되거나 무설되거나 사실은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나 또 사회 발전적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어떤 그 조짐이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어떤 갈라치기라고 합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선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20대의 표심을 통해서 20대가 꿈꾸고 있는 어떤 지향점, 그다음에 젠더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에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봐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그 부분입니다. 지금 20대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울분에 차 있고 30대도 조금 그것이 남아 있어요. 40대 이상 되게 되면 아주 남녀가 굉장히 동일성. 40대는 72%인가요? 똑같아. 지지율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굉장히 동일한 어떤 경험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남녀 관계. 근데 37%의 남성 지지자들이 이준석, 그리고 여성이 한 10% 이렇게 있고 30대도 보면 25%인가요? 그 이준석, 여성이 한 9%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20대들이 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현실, 그다음 고독감, 또 직업에 지금 20대는 우리가 직업을 구하고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못하고 직업을 찾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불만들을 이성 간에 여성 어떤 혐오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계속 하면 유지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 20대, 30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적 어떤 위기도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청소년 모의 투표 운동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면 이번에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이재명 후보를 제일 많이 뽑았는데 한 3% 왔다 갔다 정도 돼요. 전국 평균을 보니까 한 51% 정도 됩니다. 이준석 후보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 모의 투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생 때부터 이런 선거하고 투표하고 네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없다가 20대에 딱 들어서면 닥치는 현실이 전혀 다른 현실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기들을 좀 지지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를 바꾸려고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 때부터 바꾸는 좀 그런 움직임이 네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젠더 갈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에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점, 청년 유출과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부산이 풀어야 될 과제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양당의 공약들을 쭉 살펴봤는데 대선 공약들이 대부분 뭐 이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부산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은 조금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그걸 봐도 공약을 봐도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리스크를 줄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또 부산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권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차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역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과 자치권을 더 강력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물론 땅덩어리가 좁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자치적인 권한과 재정권들을 부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청년들은 지역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떠나야 되는 이런 현실들을 타개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인재들이 스스로도 위축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근데 이제 지역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풀을 만드는 작업들도 저는 기업을 유치해오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도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현안이 많죠. 저는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청년 문제 하면 또 뭐 이자를 만들고 우리가 주거지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만들고 다 이거 천편일률적이죠.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그 10년 넘게 이야기해도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따져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죠. 이제 결국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네네. 근데 문제가 왜 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에도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서 뭐 해수부 이전해주겠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10%라고 하면 수도권 집중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에 대한 응집력 이것은 뭐 50%, 60%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부산의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 보면 네. 거의 80%, 90%가 부산에서 남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 친구들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 아시잖아요.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수도권 규제에 관련 어떤 기존의 법이 있습니다. 수도권 우리가 정비 계획법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집적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근데 이 법들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이상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에는 여기저기 반도체도 만들고 판교에는 또 연구 단지가 다 거기가 있잖아요. 네, 예. 현대자동차 R&D 기능은 다 지금 판교가 있단 말이죠. 울산은 지금 생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도권이 확대되거나 규제가 또는 집중,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작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더라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집값 문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문제, 네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새 정부가 또 얘기하는 부분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예요. 구체적인 안은 뭐 이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행정통합이 또 아마 또 뭐 사문화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려, 기대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메가시티가 거의 다 갔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결과적으로는 뭐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반대하면서 이게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온 게 지금 부산 경남 행정통합인데 행정통합이 지금 뭐 대전이나 충남권도 있고 대구 경북도 추진된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메가시티는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좀 시행을 하고 그리고 행정통합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 부산시가 또 해오던 걸 또 내려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중앙정부와의 어떤 좀 협의도 좀 필요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중앙정부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끝냈지만 특별연합은 이게 하나의 협력 체제인데 사실은 통합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통합하자 이렇게 되면 통합하는 거죠. 근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거를 통합을 앞세우게 되면 협력을 위한 우리가 필요성 같은 거, 경험을 우리가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죠. 행정 통합은. 근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못 느끼고 체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뭐 근사하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메가시티 지금 특별연합을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또 아까도 상호 조금 융합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되 우선적으로는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거. 그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부울경에. 정치는 표입니다. 이 인구수고. 이걸 융합해서 우리가 각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아서 우리가 50만 명 됩니까? 770만 명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산 시민 320만 명, 30만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이렇게 임팩트가 다르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선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부산의 미래 비전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돼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범 사무총장님. 예,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 대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산의 위기 또 지방의 위기를 얘기합니다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시민들의 힘이라고 보아질 수 있겠죠.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주장과 권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약들 중에 과연 얼마나 이행이 될 것인지, 얼마나 노력하는 것인지, 그게 꼭 우리 부산 지역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민주당 새 정부가 정말 부산을 위한 좋은 전략과 내용,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딱 주목해서 보시고 내년에 다시 표로 심판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교수님. 이번 선거에 뭐 어떤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그런 유권자들의 뜻을 다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화국의 정신입니다. 다수결이라고 다 옳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뜻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우리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중심한 부울경의 정치적인 발언권, 대표성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한 표의 어떤 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부산과 부울경의 입장과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부터 6.3 대선까지 격동이 6개월을 지나온 부산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표를 던지는 것만이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일상에서 깨어있는 시민의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시민들의 연대와 공존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포커스인 플러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